그리고 남편과 사별한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체온이 무섭도록 그리웠습니다. 그 따뜻한 손보다 더 깊게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마음 깊숙이 들어와 저를 무너뜨렸죠. 누군가를 새롭게 좋아하게 된다는 게 죄인가요? 외로움 위에 피어난 설렘은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8배 서윤 씨가 남편을 떠나보낸 뒤 우연히 머문 낯선 민박집에서 만나게 된 한 남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깊게 시작된 황혼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사람은 더 따뜻한 체온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을 조용히 감싸줄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실 거예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서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 남편과 사별한 지 49일째 되던 아침, 이서윤은 침대마트에 놓인 시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6시 정각.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소리였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 시계는 정확히 6시에 울렸고 그가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새벽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12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차량들의 소음.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서윤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옷을 고르는 것조차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예쁘게 입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결국 어제 입었던 회색 니트를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무늬도 없는 단조로운 옷이었지만 지금의 서윤 마음과 가장 닮아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혼자 마시는 커피는 쓰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원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향기마저 익숙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뉴스도 드라마도 모두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서윤의 시간은 그날 밤 남편이 숨을 거둔 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서윤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속 정장들, 책상 위의 안경과 만년필, 침대 밑에 쌓여있던 책들,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자꾸만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특히 그가 마지막까지 입고 있던 파란색 잠옷을 발견했을 때는 한참 동안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서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이 도시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남편과의 추억으로 가득한 이곳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열어 강원도의 작은 민박집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잠시라도 숨을 고르고 싶었어요. 평창에 한민박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예약 전화를 걸었을 때 받은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언제든 오라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그 순간 서유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짐을 쌀 때도 많은 것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며칠. 분의 옷가지와 남편의 사진 한 장.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핸드폰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어요. 잠시만 다녀올게요. 그리고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러 가는 거예요. 서울을 떠나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유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방문을 조용히 여는 소리가 들렸고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따뜻한 손길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는 느낌만 생생했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버스는 이미 평창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려져 있었고 산들바람이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전혀 다른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서유는 가방을 메고 민박집 주소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민박집은 생각보다 외진 곳에 있었어요. 마을에서 10여 분 정도 더 걸어 올라가야 하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죠. 하얀색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는데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시 주저하던 서유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전화로 대화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성이었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겼고 깔끔한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눈빛이 따뜻해 보였어요. 이서윤 씨시죠? 정태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전화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욱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타인의 따뜻한 말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정태원은 서윤을 2층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면 멀리 산들이 보였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던 자연의 소리였죠. 서유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드실 때 되면 아래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준비해 드릴게요. 정태원이 말하고 나가려 할 때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다른 손님들도 계신가요? 아니요. 요즘엔 손님이 거의 없어서 조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서윤은 도했어요. 누군가와 인사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첫날 밤 서윤은 또 그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 선명했어요.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침대 곁에 앉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자신의 이마에 손을 올리는 따뜻한 감촉까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깨어나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는 이슬에 젖은 코스모스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죠. 서유는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위해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정태원이 이미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따뜻한 미역국과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잘 주무셨어요? 정태원의 질문에 서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그런데 정태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는 것을 서유는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박집에서 사흘째 되던 날, 서유는 처음으로 마을까지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방에만 있으면서 남편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정태원이 조심스럽게 바깥 공기를 쐬보라고 권했거든요. 그의 말에는 강요가 없었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막 시작되려는 나무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서유는 천천히 걸으며 오랜만에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까지.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을 사고 나오는데 정태원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치네요. 장 보러 나오셨어요. 네, 잠깐 바람도 쓸 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말이 없었지만 점차 가벼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네? 그리고 서윤이 물어봤습니다. 10년 정도 됐네요. 아내가 이곳을 좋아해서 함께 내려왔었거든요. 정태원의 목소리에 잠깐 그늘이 드리웠어요.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로의 아픔을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뭘 하셨어요? 고등학교에서 행정일을 했습니다. 32년 동안이나요? 남편도 같은 곳에서 일했어요. 서윤이 대답하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기억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정태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시간 되시면 함께 드시겠어요? 혼자 먹기엔 양이 좀 많아서요. 서유는 잠시 망설였어요. 며칠 동안 혼자 방에서 간단히 때우고 있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 감사히 같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1층 거실에서 함께 식사했어요. 정태원이 직접 끓인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혼자 먹던 식사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요리를 정말 잘 하시네요. 아내가 가르쳐 줬거든요. 처음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요. 정태원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의 표정에서 깊은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깊게 묻지 않았지만 현재의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가끔은 모르겠어요. 정태원의 솔직한 대답에 서윤은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서윤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정태원과 나눴던 대화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배려해주는 작은 행동들. 그리고 서윤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는 지 겨우 50일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 죄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 이런 감정들이 서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민박집에서 일주일째 되던 날부터 서윤과 정태원은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함께 마당의 코스모스에 물을 주었고 오후에는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편안한 관계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태원은 서윤이 서울에서 가져온 책들에 관심을 보였어요. 대부분 문학 작품들이었는데 그도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각자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곤 했죠. 가끔 인상 깊은 구절을 서로에게 읽어 주기도 했고요. 이 작가의 표현이 참 아름답네요. 서윤이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책 읽어봤어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정태원이 대답하며 서윤을 바라봤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어요. 서윤은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이런 감정이 어색하면서도 오랜만이라 낯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태원이 서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함께 배추와 물을 수확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서윤은 도시에서만 살아서 농사일은 처음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후 내내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정태원이 먼저 시범을 보이며 배추를 뽑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서윤은 힘 조절을 못해서 배추잎을 여러 번 찢어버렸습니다. 또 실패했네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태원이 서윤의 손을 잡아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려 했을 때 두 사람 모두 잠깐 멈췄어요. 따뜻한 손길의 감촉에 서로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급하게 손을 뗐고 정태원도 어색하게 기침을 했어요. 그날 저녁 함께 수확한 배추로
김치를 담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태원이 아내에게 배운 김치 담그는 법을 서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양념, 비율을 맞추는 것부터 어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서윤이 불안해하며 물어봤어요. 조금 더 넣어보세요. 맛을 보시면서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정태원이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해 주었지만 서윤의 김치는 결국 너무 짜거나 싱거웠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그 김치를 맛보았는데 맛은 엉망이었지만 함께 만든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저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정태원이 격려해 주었어요. 정말일까요? 저는 요리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연습하면 늘어요. 아내도 처음엔. 정태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요.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아니에요. 좋은 추억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서윤이 따뜻하게 대답해 주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리고 각자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남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서윤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서윤은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태원에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이런 마음을 가져도 괜찮은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을 사랑했던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며칠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변화가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서윤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민박집에서 열흘째 되던 날, 서윤은 정태원과 가장 가까워진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산책 중이었는데 급하게 근처 정자로 피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며 나눈 대화는 이전과는 달랐어요.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네.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3년 됐어요. 아내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였어요. 정태원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네. 서윤은 그의 손을 살짝 만졌어요. 위로의 표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의 감정이 단순한 위로,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남편이 갑자기 떠났어요. 투병 생활은 길었지만 마지막은 정말 갑작스러웠죠. 그리고 두 사람은 빗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은 정태원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워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러워진 느낌이었어요. 서윤은 방으로 올라가기 전에 정태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태원이 대답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서유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오랜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서유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남편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없던 것인데 언제 가방에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봤어요. 일기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부터 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페이지는 평범한 일상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점점 내용이 이상해졌습니다. 서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서윤이의 증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누군가 방에 들어온다고 주장한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환각이라고 했지만 예전 그 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그리고 서유는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무슨 증상을 보였다는 건지, 예전 그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서윤이가 또 약을 거부하고 있다. 환각 증상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그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서유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어요.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 환각 증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민박집에서 꾸었던 그 이상한 꿈들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꿈,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꿈. 그것들이 정말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유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던 얼굴 표정, 정태원에게 느꼈던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상상이었을까요? 문득 정태원이 처음 만났을 때 보였던 어색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가끔 자신을 바라볼 때 조심스러운 눈빛. 혹시 그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서유는 밤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환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그리고 정태원과 나눈 대화들,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그에게 느꼈던 설렘까지도 모두 자신의 상상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서유는 결심했어요. 정태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서유는 떨리는 마음으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정태원은 평소처럼 따뜻한 미역국을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정태원이 물어봤을 때 서윤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네, 정태원 씨,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혹시 저에 대해서 남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나요? 정태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유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지, 환각 증상이 있었는지, 그런 건 말이에요. 정태원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이 서윤에게는 답이 되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네요, 서윤 씨. 그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들도, 당신과 나눈 대화들도 모두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원은 급하게 손을 뻗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 진짜예요. 제가 여기 있고 당신도 여기 있어요.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날부터 서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태원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 아주머니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혹시 언덕이 민박집 사장님 아세요? 민박집이요. 거기 몇 년째 비어 있는데요. 원래 서울 사람이 운영하다가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 닫았어요. 서윤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거기 3년 전부터 아무도 안 살아요. 가끔 관리 업체에서 청소하러 오는 거 빼고는요. 마을 이장님께도 물어봤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정태원이라는 사람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민박집에 돌아온 서윤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던 정태원의 흔적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부엌에 조미료들은 유통기한이 몇 년 전에 지났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서윤은 자신이 며칠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도 의문이 들었어요. 함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김치도 찾을 수 없었고 텃밭도 오래전부터 방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윤은 정태원을 찾아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먼지만 가득했고 가구들은 모두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정태원 씨, 정태원 씨. 서윤이 집 안을 돌아다니며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제서야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였다는 것을. 공포에 휩싸인 서윤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누군가 제 주변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함께 지냈는데 하지만 경찰은 서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박집이 비어 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업체에서도 최근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정말 있었어요. 정태원이라는 사람이. 네, 일단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환각의 가능성이 높아요. 전화를 끊은 서윤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신도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서윤은 남편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서윤이가 다시 보이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의사는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서윤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태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신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만들어 낸 환상이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떤 건가요? 일기장을 읽고 있는 지금도 환각인 건가요? 서유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진짜일까? 다음 날 아침 서유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내려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민박집 곳곳을 다시 살펴보며 정태원의 흔적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층 거실 한쪽에 놓인 사진 액자에서 먼지를 닦아내니 젊은 부부의 사진이 나왔어요. 남자는 분명히 정태원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태원 02- 이곳에서의 행복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날짜는 15년 전이었습니다. 서유는 혼란스러웠어요. 정태원이 환각이라면 왜 그의 사진이 여기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마을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는 몇 년 전 기사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평창 민박집 화재로 부부 사망. 정태원 62씨와 부인 영희 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기사는 3년 전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정태원과 그의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서유는 도서관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정태원이 환각이라면 왜 실제 존재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유는 마을 병원을 들렸습니다. 저는 오래된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서윤의 상황을 설명하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상을 들어보니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좋은 정신과 병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치료받아야 하는 상태인가요? 네. 그리고 환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있으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에 서유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신의 상태에 대한 답을 얻었으니까요. 민박집에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서유는 짐을 쌌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유는 정태원의 휴대폰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처음 민박집에 예약할 때 받았던 그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벨소리가 울렸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정태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유는 눈물이 났어요. 정태원 씨. 정말 당신이에요, 서윤 씨. 어디 계세요? 걱정했어요. 당신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기 있어요.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유는 흐뭇했습니다. 그 정태원의 목소리가 너무나 진짜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증거들이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제 상태가. 무슨 소리예요? 여기 오세요. 함께 이야기해봐요.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윤이 말하며 전화를 끊으려 할 때 정태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서윤 씨 기억하세요? 진실은 항상 가장 아픈 곳에 숨어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정태원의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봤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의사가 소개해준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민박집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그곳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꿈처럼 사라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편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 정태원과의 시간들이 정말 모두 환각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따뜻함과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서울 정신과 병원에 도착한 서희는 로비에서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려던 차였어요. 그런데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태원이었어요. 서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를 만날 리가 없는데 또 환각을 보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정태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태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깊고 무거웠어요. 당신, 왜 여기에?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을 때 정태원은 조용히 일어나서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앉으세요.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두 사람은 로비 구석진 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태원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윤 씨, 기억하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밤에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저는 당신이 남편을 죽인 날이었거든요. 서윤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남편의 일기장을 읽어보셨죠?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태원이 작은 종이 쪽지를 서윤에게 내밀었어요. 남편의 글씨로 쓰여진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서윤이의 상태가 위험하다. 어젯밤에 잠든 사이 베개로 나를 누르려고 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환각 상태에서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 같다. 난 더 이상 혼자 둘 수 없다. 내일 아침에 병원에. 글씨는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남편분은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환각 상태에서. 정태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머리를 감쌌어요.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침실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했던 것. 남편을 그 남자로 착각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어요. 네, 그리고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저라는 존재를 창조한 거죠. 정태원의 말에 서윤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네, 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모른다고 했는지, 왜 민박집이 비어 있었는지. 그럼 당신은, 저는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남자예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존재했던 거죠. 서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의미가 있었어요. 정태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통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두 가짜였는데 저는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저에 대한 감정은 가짜였지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당신의 능력은 진짜였습니다. 정태원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라져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진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라지지 마세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네, 괜찮아요. 당신은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저와 함께 하면서 그것을 배웠잖아요. 정태원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분을 용서하세요? 네, 그리고 자신도 용서하세요? 당신은 아픈 상태였어요.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아시잖아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안고 있던 죄책감의 진짜 이유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마웠어요, 정태원 씨.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저도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태원이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유는 혼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슬픔과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서윤 씨 진료 시간이에요. 서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치료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 자신에 대한 용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를 찾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진료실로 걸어가면서 서유는 생각했어요. 정태호는 사라졌지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르쳐 준 것은 남아 있을 거라고.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사랑은 때로 현실보다 무섭지만 동시에 현실보다 강하다는 것을 서유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